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난 스스로를 어른이라 부르기가 언제나 꺼려진다. 우리 부모님도 딱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셨나 보다. 날 집에서 쫓아내셨으니 말이다. 부모님은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 그들은 끔찍한 죄책감을 가지셨지만 난 그들을 원망하진 않는다.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도 아닌 날 납치해서 강제로 인형의 엄마가 되게 만들었던 그 남자뿐이다. 부모님께서 자물쇠 비밀번호를 바꾸고 날 쫓아내셨을 때 감사하게도 그들은 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봉투에 돈을 조금 넣어 문 앞에 놔두었다. 하지만 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돈을 다 써가는 동안 부모님은 내 전화를 받거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 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섰고 돈이 필요했다. 난 벼룩시장에서 찾은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연락처에 모조리 전화를 해봤다. 내 납치범은 자기가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 집에서 숙박하면서 딸을 돌봐줄 수 있는 보모를 찾는 광고를 내었다. 난 어린아이가 싫었지만 월급이 엄청났고 초보자도 괜찮다고 광고에 나와 있었다. 필요한 건 오직 엄마의 손길이었다. 내가 그딴 게 없는 건 확실하지만 그런 것 정도는 잘 꾸며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화 인터뷰는 아주 간단했다. 남자는 어색한 목소리로 긴장한 채 횡설수설 말했다. 이 남자의 생각을 따라잡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었지만 몇 분간의 통화가 끝날 때쯤 그는 날 집에 초대해서 자기 딸 줄리를 만나고 일에 대해 더 토의해보자고 말했다. 그의 집은 전화로 느꼈던 이상한 느낌을 그대로 나타낸 듯했다. 그는 확실히 이것저것 쌓아놓는 류의 인간이었다. 신문, 잡지, 책들이 온 사방에 쌓여 있었고 살짝만 건드려도 쓰러질 것 같았다. 집이 엄청나게 지저분한 걸 제쳐두고 이런 환경은 아이들에게 별로 안전하지 않아 보였다. 그는 거실로 날 안내했고 우린 별로 사용한 적 없어 보이는 소파에 마주 앉았다. 난 내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소를 지으며 내가 이 일에 얼마나 흥미가 있는지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대부분 그 혼자 떠들어대었다. 그의 말투는 어눌했고 눈을 바라보고 말하지 못했다. 그는 줄리의 엄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난 왜 그녀의 사진 같은 게 없는지 물어보지 못했다. 그가 얼마나 정이 가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가 자기 딸 줄리를 깊이 생각하는 건 분명했다. 그는 자기 딸이 강한 여성 롤모델이 가까이 없다는 사실에 걱정하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난 정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줄리는 엄마가 필요해요. 그게 당신이에요. 아니, 줄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아이를 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줄 엄마가. 우린 함께 줄리에게 이런 걸 해줄 수 있어요.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해요. 나는 당장 이 집을 떠나고 이 남자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그가 일은 제안하면서 커다란 손을 악수하기 위해 내밀었을 때 난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고 돌아오겠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처음으로 내 눈을 바라보고 20초 동안 내내 가만히 있었다. 그의 감정을 읽는 건 불가능했지만 난 그 집을 당장 떠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난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내일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다음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왔다. 그 순간 난 도망쳤어야 했다. 예의 따위 차릴 순간이 아니었다. 내가 문에 도달하기 전에 그는 뭔가로 날 쳤다. 내가 깨어났을 때 난 좁고 어두운 방에 있었다. 방의 벽은 녹음실에서 볼 수 있을 듯한 방음 소재로 뒤덮여 있었다. 기절해서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안 내 몸의 따뜻한 기운은 전부 빠져나간 듯했다. 유일한 빛은 문 한가운데 있는 작은 유리창에서 흘러나오는 빛이었다. 난 문을 열려 했지만 당연하게도 문은 잠겨 있었다. 유리창을 깨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방음제를 뜯고 나가보려 했지만 단단한 나무벽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난 목소리가 쉴 때까지 소리를 질렀다. 마침내 난 모든 걸 포기하고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바닥에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문 밖에서 나에게 중얼거렸다. 다시 한번 이 정신병자는 나에게 줄리는 엄마가 필요하단 소리를 했다. 그는 아이에게 모든 걸 줄 수 없으며 나에게 줄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달라고 부탁했다. 난 그에게 엿이나 처먹으라고 말해줬다. 이게 며칠 동안 이어졌다. 그는 울부짖고 애원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최소한 줄리를 위해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사랑이 가득한 가족이 필요하다. 그걸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난 배고프고 목마르고 잠도 거의 잘 수 없었지만 이 미친놈의 요구에 맞춰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덩치 큰 남자였지만 언젠간 문을 열어줄 것이고 난 그때 내 자유를 되찾기 위해 다시 싸울 것이다. 내가 줄리의 엄마가 될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닫자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귀청을 울리는 비명을 지르며 내가 갇혀있는 방의 문을 두들겨대서 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분노와 고통이 섞여있는 비명을 질러대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창문에 다시 나타났다. 검붉은색 얼굴에 눈물로 두 줄기 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 얼굴에 비친 순수한 증오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일게 했다. 그는 한 번 더 표율을 내지르곤 자물쇠를 따고 문을 열어젖혔다. 싸움은 일방적이었다.
난 그와 나 사이의 간격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 코너로 물러났지만 내 납치자는 재빨리 간격을 좁히고 내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는 그의 근육질 팔을 내 목에 감고 내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너도 다른 것들하고 똑같아. 내 아름다운 딸보다 너 자신을 더 소중히 하지. 이 이기적인 것. 넌 사랑이 뭔지 이해할 수도 없을 거야. 내가 사리 구별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한테 보여주겠어. 그가 날 방에서 끌어내 복도로 끌고 가는 동안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 그는 날 다른 방에 던져놓고는 문을 닫아 걸었다. 날 사랑하는 걸 거부하겠다면 줄리를 사랑하도록 해.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 이게 널 기다리는 결말이다. 그리고 그는 날 완전한 어둠 속에 내버려두고 가버렸다. 난 몇 분 동안 숨을 헐떡거리고 나서야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생각할 수 있을 정신이 들었다. 제정신을 차렸을 때 처음 느낀 것은 온 방 안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였다. 난 눈이 안 보이는 채로 내 주위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려 어둠 속을 손으로 느끼며 다녔다. 방은 내가 처음 갇혔던 곳보다 훨씬 더 좁았다. 얼마 안 되어 내 손에 뭔가 차갑고 부드러운 것이 잡혔다. 난 펄쩍 뛰어 뒤로 물러나 벽에 바짝 붙었다. 내 눈이 서서히 어둠 속에 적응되며 주위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난 시체와 같은 방을 쓰고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프릴이 달린 파스텔색의 드레스를 입고 온 피부에 하얗게 화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야말로 실제 크기의 포셀린 인형처럼 보였다. 난 내가 얼마나 그 방에서 지냈는지 알지 못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시체와 최대한 멀어지려 애쓰면서 마침내 납치범이 돌아와 내 손을 잡고 날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처음 날 가뒀던 방으로 날 데려갔고 바닥에 함께 앉았다. 난 고개를 들어 그를 볼 수조차 없었다. 그는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될 것인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니면 난 그의 전 여자친구처럼 옷장에 갇혀 죽을 게 분명했다. 그는 나에게 하룻밤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난 나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걸 상기하며 밤새도록 울었다. 난 지쳐 약해져 있었고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라도 이 남자를 힘으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생존을 위한 단 하나의 선택지는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되어주면서 최대한 경계하는 것이었다. 탈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를 찾기 위해 언제나 주위를 살피면서 그 다음 날 그는 나에게 줄리를 만나보겠냐고 물었다. 난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는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날 처음 가둔 방 앞을 천천히 지나가도록 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나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해줘서 너무나 기뻐요. 우리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는 내가 생활할 새로운 방으로 날 안내했다. 그건 처음 2개의 방보다 컸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 유일한 가구는 딱딱하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침대였다. 형광등이 철제 상자 안에 들어있는 채로 천장에서 파르스름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침대에는 내 프릴 드레스가 있었다. 그는 내가 옷을 갈아입을 동안 잠시 나가 있다가 나에게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기 위해 돌아왔다. 이제부터 우린 서로를 엄마와 아빠라고 불러야 했다. 그가 일을 하는 동안 난 줄리를 봐줘야 했고, 그가 일해서 돌아오면 저녁엔 가족으로서 함께 지내야 했다. 그는 밤에 뭘 해야 하는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난 그게 제일 두려웠다. 그 뒤 그는 잠시 나갔다 화장품들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내 양손을 등 뒤에서 묶은 뒤 내 얼굴에 두꺼운 하얀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했다. 그는 긴 가짜 속눈썹을 붙여주고 뺨을 장밋빛으로 칠해줬다. 나는 그의 살아있는 인형이었다. 그는 이제 내가 줄리를 만날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손을 풀어주고 미로 같은 그의 지하실을 지나 또 다른 방으로 날 안내했다. 그는 문을 열었고 날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 방은 작은 여자아이를 위해 꾸며진 새것 같은 방이었다. 마치 이케아 카탈로그에 나오는 방 같았다. 그 방 가운데 커다란 의자와 찻잔 세트를 앞에 둔 줄리를 보게 되었다. 그건 망할 인형이었다. 30cm 정도 되어 보이는 플라스틱 인형이었다. 난 납치범을 보기 위해 뒤로 돌았고 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앞으로 가라고 손짓하며 날 소개하라고 속삭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난 정확히 이렇게 했다. 줄리 앞에 앉아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명랑한 목소리로 날 소개했다. 내가 그녀의 새로운 엄마가 될 것이며 우리들이 함께 정말 즐거울 거라고 소개했다. 난 납치범이 내뿜는 기쁜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문을 닫았고 우릴 내버려 둔 채 나갔다. 난 방 안을 둘러봤지만 카메라를 찾지는 못했다. 문에 창문이 있지도 않았다. 그래도 난 그가 문 밖에서 듣고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계속해서 줄리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면서 내가 무기로 쓸 수 있을 만한 게 있는지 온 방을 뒤지며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 방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싸구려 플라스틱뿐이었다.
유리도 세라믹도 무게가 나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줄리조차도 0.5kg도 되어 보이지 않았다. 난 작은 플라스틱 숟가락 중 하나를 훔쳐서 날붙이처럼 만들어보려 생각했지만 작은 힘만 줘도 숟가락은 그냥 휘어져 버렸다. 그건 부러지지도 않았고 깎아서 뾰족하게 만들 수도 없었다. 여기 있는 그 무엇으로도 나보다 더 센 적에게 대항하기 위한 무기로 만들 수 없었다. 나 완전히 패배감을 맛보았다. 그 이후 우린 그가 설명했던 그대로의 일상을 따르게 되었다. 낮 동안엔 난 줄리의 방에 갇혀 있었다. 보통 이 시간을 잠을 보충하는 데 썼다. 카페트가 깔린 줄리의 방바닥은 내 방의 딱딱한 플라스틱 침대보다 훨씬 나았다. 납치범이 집에 돌아오면 우린 저녁을 먹었다. 그는 모든 요리를 혼자 했으며 종이로 된 접시에 담아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가 설명한 대로 줄리에게 먹이기 위해서였다. 난 음식을 받은 적이 없었고 이내 줄리를 위한 음식이 사실 내가 먹을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난 줄리에게 먹이는 신용을 한 다음 그가 고개를 돌리면 그때 내 입에 음식을 넣었다. 언제나 음식은 모자랐다. 인형에겐 충분할지 몰랐으나 성인 여자에겐 적었다. 난 계속해서 약해져 갔다. 저녁이나 주말에 그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땐 우린 보드게임이나 제스처 놀이를 했다. 줄리의 차례에 2가지 역할을 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고맙게도 내 최악의 공포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자러 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날 자기 침대로 끌고 가지 않았다. 그는 날 내 방에 넣고 문을 잠갔으며 난 다음 날까지 그 방에서 쉴 수 있었다. 우리 일상에 변화가 생기기까지 이런 생활은 거의 2주 동안 계속되었다. 어느 날 아침, 드레스를 바꾸는 날에 납치범은 생리컵을 함께 남겨주었다. 난 솔직히 그가 이런 종류의 생필품을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난 그가 이것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일 아침, 내가 드레스를 갈아입고 줄리를 만나러 갈 때 그는 내 방을 둘러보았고 내 생리컵을 보곤 실망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난 대체 그가 왜 그러는지 정말 알고 싶었다. 어느 저녁에 그는 아주 이상하게 굴었고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날 내 방에 데려다 주었을 때 그는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나가는 대신 내 방에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는 자기 옆을 두드리며 내가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엄마, 난 당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날이. 그는 어렵게 마지막 말을 마쳤다. 난 그가 뭔 말을 하는지 알아차리는데 한참이나 걸렸다. 그곳에 갇힌 이후로 확실히 난 생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내가 알기론 거의 6주쯤 되었다. 이게 정확하진 않더라도 내 생리가 늦어진다는 건 분명했다. 납치된 스트레스와 영양분이 부족한 게 내 몸을 망가지게 한 것이다. 하지만 난 이걸 어떻게 납치범에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 뭔가 단어를 잘못 선택하면 그를 눈먼 분노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래서 난 침묵을 지켰다. 줄리가 살아있지 않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날 완전히 방심시켰다. 납치범은 평소와 너무나 다른 말투로 이어갔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소중해요. 당신도 나에게 소중하게 되었고요. 우리에게요. 우리 가족에게. 당신도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저번 여자와는 달라요. 줄리와 난 당신이 우릴 필요로 하는 만큼 당신이 필요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곤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곤 방을 나갔다.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걸 알아요. 당신도 나만큼이나 이 집안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생리가 시작된다면 저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우린 비로소 줄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곤 그는 나를 또 한 번의 불면의 밤으로 몰아넣었다. 한 주가 더 지났고 내 생리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난 내 납치범의 얼굴에서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체가 있는 방에서 나는 냄새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 시작했다. 납치범은 페브리즈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했지만 그에게 모든 것이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러 가기 전에 내 방에 들어와 이야기하는 걸 새로운 습관으로 삼았다. 그는 줄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걱정했다. 그는 줄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쓸 준비를 마쳤다. 그가 자신의 말도 안 되는 계획이 실패하게 된다면 완전 맛이 갈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해 보였다. 난 내가 그와 함께 가족놀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어있던 여자처럼 옷장 속에서 내 삶이 끝장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난 그의 얼굴을 내 쪽으로 돌린 뒤 똑바로 눈을 쳐다봤다. 그의 물기 있는 눈동자에선 필사적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빠? 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때 그는 나에게 그의 거창한 계획을 알려주었다. 그는 줄리를 진짜 여자아이로 만들고 싶었다. 살아있고
숨쉬는 인간 딸아이로. 그는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줄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건 아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거였다. 그는 그렇게 말하곤 내 손을 잡아 끌고 이전까지는 결코 허락한 적 없는 지하실로 날 데려갔다. 그곳은 확실히 내가 발을 디뎌서는 안 될 공간이었다. 그건 납치의 증거 같은 게 아니었다. 거기엔 커다란 나무 책상이 가운데 있었고 벽에 있는 선반엔 무거운 책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램프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난 주위를 둘러보며 지하실에서 깨어난 이후 처음으로 무기로 쓸만한 게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책을 하나 꺼내들어 나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지만 난 거의 집중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생명을 창조하기 위한 오컬트적인 헛소리나 마법 위식 따위를 읊었다. 내 눈은 그 책상 위에 있는 볼펜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난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내 눈은 그가 중얼거리는 동안 펜을 바라보고 있었다. 난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중요한 이 순간을 성급하게 날려버릴 순 없었다. 그래서 난 책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면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다음 책을 찾으려 나를 돌아봤을 때 난 책상으로 달려가 펜을 집어들었다. 내가 펜을 단검처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의 눈은 크게 열렸다. 난 달려들어 펜을 찔렀고 한 번 이상 그의 살을 뚫고 들어가는 걸 느꼈다. 그는 펜을 붙잡으려 시도했지만 시도할 때마다 그는 고통을 느꼈다. 그가 울부짖으며 애원하는 동안 그의 피가 내 드레스를 적시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내 손에 묻은 피로 펜을 놓치기 전까지 난 그를 3번 더 찔렀다. 난 그의 무거운 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는 계속해서 훌쩍이고 있었다. 복도는 끝이 없는 미로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찾아내었다. 계단 꼭대기의 문은 전자식 키패드가 달린 문이었다. 난 여전히 갇힌 상태였다. 이 순간 납치범은 손으로 상처들을 감싼 채 계단 아래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피에 쩔어서 울고 있었다. 그건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가 한 손에 들린 리볼버를 들어올리기 전까지는 그가 고통에 찬 신음처럼 내뱉었다. 내가 펜으로 찔러댄 것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큰 모양이었다.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 줄리는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저항하다가 총에 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포기한다는 건 더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난 계단을 달려 내려가 그에게 뛰어들었다. 난 내 힘없는 몸이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 그의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이런 내 사투에도 불구하고 난 권총으로 얼굴을 한 대 맞은 다음 기절하고 말았다. 내가 줄리의 전 엄마가 죽어있는 작은 방에서 깨어났을 때 죽음의 냄새가 나를 반겨주었다. 이제 끝이었다. 내가 죽을 장소였다. 난 살아서 이 어두운 방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난 그날 밤 생리를 시작했다. 내 납치범은 이걸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이젠 상관없었다. 잠깐, 하지만 그럴 수도. 어떤 계획이 내 머릿속을 스쳤고 난 일말의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난 문으로 기어가 내 지치고 멍든 몸을 기대었다. 입안이 피투성이었지만 난 최대한 순진한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다. 밖에 있는 거 알아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빠. 그러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여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잖아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밖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난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이 남자는 내 생각대로 멍청이었다. 당신을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단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제발 날 도와줘요. 당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줄리는 내가 필요해요. 아이도 곧 나처럼 생리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아빠, 내가 여기서 그걸 설명해주지 못한다면 아이는 정신이 나가버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신을 상처 입힐지도 몰라요. 제발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자 문은 천천히 열렸다. 납치범이 거기 서 있었다. 온몸에 밴드를 붙이고 총을 들고서. 난 미소 지으며 양팔을 벌렸다.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그리고 그는 날 포옹했다. 우린 죽은 시체 위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다. 난 그에게 우린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줄리는 마침내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나를 다시 원래의 방에 넣었고 피에 젖은 드레스를 벗겨주었다. 내가 갈아입는 동안 그가 방 안에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 난 그가 나의 충성심을 시험할까봐 두려웠다. 그는 드레스로 내 얼굴을 닦았고 주머니에서 조그만 병을 꺼냈다. 난 그가 병에 필요했던 피를 담는 동안 입술을 깨물며 견뎌야 했다. 난 그가 밖으로 나간 다음 소리를 지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야 했다. 그는 복도에서 듣고 있을 터였다. 그는 자기 정액을 담는 장면을 보도록 강요했다. 그는 그 짓을 하는 내내 날 쳐다보고 있었다. 울면서 자기 사랑을 주장했다. 마침내 그가 방을 나가고 문을 잠갔을 때 난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그 이후 그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난 그가 날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내가 견뎌낸 것이 내 죽을 곳을 조금 더 큰 방으로 바꾸는데 전부 쓰였단 말인가. 하지만 그때 그가 새로운 시체와 함께 돌아왔다. 그가 죽은 지 오래되지 않은 듯한 작은 여자아이의 시체를 보여주었을 때 공포에 질린 얼굴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는 어젯밤에 무덤에서 시체를 파냈고 우리의 사랑이 줄리의 영혼을 시체로 옮길 수 있을 터였다. 그렇게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는 여자아이가 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동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난 그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는 줄리를 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제 머지 않았어, 내 사랑하는 아가.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나에게 줄리를 건넨 다음 위식을 준비했다. 우린 해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은 드디어 완전해졌어요. 그는 시체 위에서 몸을 굽혀 바닥에 우리 체액을 사용해서 도형을 그리고 있었다. 난 그의 허리춤에 달린 총을 보았다. 인내심 따윈 개나 줘버려. 이 순간 난 그냥 뛰어들었다. 그는 너무나 행복한 상태였고 방심한 상태였다. 난 손쉽게 총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가 극심한 공황에 빠져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난 이미 줄리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다. 비밀번호. 난 차갑게 말했다. 뭐? 안 돼. 뭐 하는 거야? 당장 비밀번호 말해. 안 그럼 이 족같은 위식은 당장에 끝날 테니까. 그는 나에게 줄리를 해치지 말라고 빌면서 재빨리 번호를 내뱉었다. 난 방아쇠를 당겼고 인형은 터져버렸다. 난 그가 인형 조각들을 걸어모아 가슴에 품는 걸 바라보면서 내가 크게 웃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다. 내가 가볍게 계단을 올라 비밀번호를 치는 동안 분노에 차서 울고 소리 질렀다. 난 비밀번호가 풀리는 소리를 들었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계단으로 돌아가 그 개자식에게 장전되어 있던 모든 총을 퍼부어 주었다. 조지는 하품을 하며 카펫 위에서 꼼지락댔다. 내 방 침대 옆에 램프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그의 금발에 부딪히고 머리 주위에 희미한 빗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검지손가락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빙빙 꼬아 다시 머리 위에 붙여놓았다. 그리곤 다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꼬아대었다. 아이는 지루해 보였다. 그는 내가 전학을 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면서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알아보고 싶어 했다. 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벌써 자기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네가 플스4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조지의 눈이 침실을 훑어보았다. 마치 어디선가 마법처럼 게임기가 나타나기라도 할 것 마냥. 우리는 저녁을 먹은 뒤 2층의 내 방으로 올라온 상태였다. 그는 내 방을 탐험하고 우린 잠시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몇 개 보았다. 처음엔 괜찮게 흘러갔다. 하지만 해가 저물고 하늘이 어두워지자 조지는 흥미를 잃어갔다. 그때 난 조지에게 좀 다른 걸 해보자고 제안했다. 아니, 그런 건 없어. 미안해. 그래도 이 게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내가 말했다. 뭐? 서로 이야기 하나씩 해주는 거? 그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조지는 자기 손목의 시계를 흘끗 바라보았다. 가장 먼저 내 시선을 끈 게 바로 조지의 시계였다. 영어 수업 시간에 조지는 내 앞에 앉아 있었고 난 창문을 통해 비친 햇살이 시계의 페이스에 반사되어 흩어지는 게 내 눈에 들어왔다. 정말 좋은 시계였다. 내 또래의 아이들은 대부분 디지털 시계를 차고 있다. 그 버튼 누르면 불빛이 나오는 뭉툭한 시계들 말이다. 하지만 조지의 시계는 달랐다. 좀 더 어른스러워 보였다. 야, 네 시계 한번 쳐봐도 돼? 조지는 날 보고 이마를 찌푸렸다. 뭐라고? 네 시계 말이야. 한번 쳐봐도 돼? 정말 좋아 보이는데. 조지는 한참 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시계를 차고 있지 않은 손이 시계 스트랩이 감긴 손목을 만졌다. 마치 시계가 안전하게 자기 손목에 감겨 있는 걸 확인하려는 듯이 말이다. 미안, 난 아무한테도 시계를 만지게 해주지 않아. 우리 아빠가 허락 안 해줬거든. 그는 방 안을 한 번 더 돌아본 다음 어두컴컴해진 창밖을 보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그 멍청한 게임을 해보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의 얼굴에 드러난 지겹다는 표정을 무시한 채 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쉬워.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 거야.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 최고로 무서운 이야기 말이야. 제일 무서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조지는 눈을 굴렸다. 그리고 길쭉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었다. 난 무서운 이야기를 모르는데. 그리고 좀 일찍 자고 싶어. 되게 피곤하단 말이야. 에이, 각자 하나씩만 하는 거야. 그래도 무서운 이야기 하나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다들 하나 정도는 알더라. 거기에 난 무서운 이야기를 아주 많이 알고 있거든. 난 조지의 표정을 보며 반응을 기다렸다.
뭐, 네가 다른 애들처럼 겁이 많으면 할 수 없고, 그러면 이 게임을 싫어할 수도 있지. 이건 약간 무리수를 던져본 거였지만 조지는 덥석 걸려들었다. 난 무서운 게 한 개도 없어. 얼굴을 찌푸리자 그의 금발 아래에 있는 피부들에 주름이 졌다. 난 우리 큰형하고 같이 19세 미만 상영 금지 영화도 봤다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차단당한 동영상도 찾았어. 아직도 그걸 본단 말이야.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지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 잠시 뒤에 조지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다. 좋아, 그럼 그 멍청한 게임을 해보자. 하지만 네가 날 겁주는데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야. 난 자러 갈 거거든. 조지가 먼저 시작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의 이야기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그 이야기는 그의 삼촌이 몇 년 전에 해준 이야기였다. 뻔한 이야기였다. 대충 말해보자면 옛날에 2명의 아이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차에 치여 죽고 말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형제의 엄마가 남은 아이에게 가게에 가서 생간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다. 저녁으로 요리를 해먹을 간이었다. 남은 아이는 무슨 사이코 같은 놈이라서 그놈은 심부름 값을 자기가 꿀꺽 한 다음 자기 형제의 무덤을 파내고 그의 간을 빼내었다. 그날 밤 늦게 죽은 형제가 무덤에서 일어나 자고 있는 나머지 형제를 잡아갔다. 꽤나 괜찮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수백 번도 더 들어본 듯한 이야기였다. 그래도 난 그런 티를 내지 않았다. 난 제대로 된 표정을 지었고 제대로 된 타이밍에 깜짝깜짝 놀랐다. 조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집중했었다. 그는 자기 팔을 뻗치며 여러 제스처를 취했고 그의 시계가 램프 옆에서 반짝거리며 빛났다. 그의 금발이 이마를 가로질러 흘러내렸다. 너무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나머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조지가 몸을 뒤로 기울이며 눈앞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난 네가 지금쯤 바지에 지렸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항복해도 난 상관없어. 어찌되었든 난 아무것도 겁나지 않으니까. 그가 말했다. 난 맞은편에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집은 이제 아주 조용했다. 그렇게 된 지 몇 시간은 되었다. 우리가 2층으로 올라올 때만 해도 아래층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왔었다. 거실의 TV에서 들리는 희미한 소리, 부엌에서 식기들이 달그락거리며 부딪히는 소리. 하지만 이젠 침묵뿐이었다. 침실 창문 너머로는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집 밖의 도로에서 가끔씩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전부였다. 난 조지에게 활짝 웃어주었다.
그러니까 넌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다는 거지? 전혀 아무것도. 진짜로 일어났던 이야기라도 말이야? 조지는 폭소를 터뜨렸다. 시도는 좋았어. 그냥 빨리 이야기해. 그리고 패배를 받아들여. 벌써부터 지루하다야. 좋아, 알겠어. 난 카펫 앞쪽으로 몸을 움직여 조지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 무릎은 거의 닿을 듯했다. 조지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움직이지는 않았다. 내 이야기는 한 가족에 대한 거야. 내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에겐 아주 평범해 보이는 가족이지. 하지만 그들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지. 조지는 다시 눈을 굴렸다. 그는 슬슬 내 신경을 아주 거슬리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난 내버려뒀다. 그리고 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이 가족은 이사를 아주 자주 다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법이 없지. 사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이 가족은 스스로를 숨기는데 아주 뛰어나거든. 그들은 그들의 비밀을 숨기는 걸 아주 잘하지. 그래도 이 가족은 위험을 감수할 순 없었어. 만약 한 곳에 몇 주 이상 머무르게 된다면 들킬 수도 있거든. 누군가 그들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데? 난 조지가 방해하지 않았으면 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지만 난 내 충동을 억눌렀다. 대신 다시 한번 그에게 활짝 웃어 보였다. 그 가족은 괴물들이야. 모두가 괴물이지. 그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죽은 아이들을 남겨놓지. 난 조지가 다시 끼어들 거라 생각하고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저 날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검지손가락으로 머리를 빙빙 꼬고 있을 뿐이었다. 이 가족은 작업을 하는데 아주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그들은 빈집을 찾아 들어가지. 완전히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집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이 사는 집인데 휴가나 뭐 그런 걸로 잠시 비워둔 그런 집 말이야. 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비어있는 그런 집. 오랫동안 비어있을 필요는 없어. 말했듯이 몇 주면 그들에겐 충분하거든. 그들은 집에 숨어들어서 함정을 파기 시작해. 그들이 사용하는 건 그들의 자식이야. 그 자식을 보내 이웃의 아이들을 사귀어 돌아오게끔 하지. 아니면 근처의 공원이나 가짜 이름을 써서 들어간 지역의 학교 같은 데서 말이야. 그리고 다른 아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오게 하지. 가족은 이때쯤이면 아주 배가 고파져. 진짜로 끔찍하게 배가 고파져.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직까지는. 그들은 인내하는 법을 배웠거든. 난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이야기를 멈췄다. 이건 내가 계속 되풀이하는 무서운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되풀이할 때마다 점점 더 좋아하게 된다. 포인트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그저 이 순간을 즐겨야 한다. 난 우리가 처음 올라올 때 지나왔던 침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러왔다. 바람은 조지 뒤의 커튼을 흔들며 지나갔다. 밖에선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잎사귀들이 서로에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조지는 아무 말도 없이 날 바라보고 있었다. 난 그를 완전히 빠져들게 만들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 전혀 그러지 않지. 그들은 이 아이를 아주 잘 훈련시켰거든. 알겠어? 아이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야. 아이는 단지 어릴 뿐이지.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훤히 알고 있거든. 이 가족이 한 지역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서 길어봐야 일주일 안으로 이 아이는 선택을 해. 아이는 새로 사귄 친구 중 하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부모는 아이에게 보너스를 줘. 아이는 너무 어려서 아직 그들과 같은 입맛을 가지게 되진 않았거든. 부모는 아이에게 조금 더 크면 똑같은 입맛을 가지게 될 거라고 말해줄 뿐이야. 하지만 아이는 그래도 뭔가를 가질 순 있어. 아이가 가지게 되는 게 뭔데? 조지는 눈을 내게 고정시키고 있었다. 손가락은 끊임없이 자기 앞머리를 꼬아대고 있었다. 아이는 초대한 친구의 물건을 가질 수 있어. 뭘 고르든지 말이야. 부모가 친구를 끝장낸 다음에 걔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전부 가지게 되는 거지. 우리 아래층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조지의 눈이 침실 문으로 휙 돌아간 다음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난 그에게 미소 지어 주었다. 그러니까 조지는 질문을 떠올리려 고민하면서 여전히 눈을 내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부모라는 사람들이 정확히 뭘 하는 건데? 그들이 데려간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 캘 먹어. 그 애의 내장을 먹지.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동안 반으로 갈라서 창자와 내장을 모조리 손으로 꺼내. 그런 다음 껍질만 남을 때까지 개걸스럽게 먹어치우지. 내가 씩 웃었다. 우리 아래의 어딘가에서 마룻바닥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희미하고 멀게 들려서 조지가 들었을 것 같진 않았다. 그들이 모조리 내장을 먹어치운 다음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이 가니? 처음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아. 마치
뱀이 탈피한 다음 남겨놓은 껍질을 보는 것 같지. 램프의 불빛이 조지의 창백한 피부를 비추었다. 그의 입술은 날 바라보며 살짝 벌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그곳에서 도망치는 거야? 조지가 물었다. 사라진 아이의 부모님이 다음날 아침에 찾으러 가지 않을까? 자기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난 조지에게 다시 웃어주었다. 난 그가 이 질문을 해줬으면 했다. 아, 그때쯤이면 그 가족은 멀리 사라져 있어. 그들은 마치 한밤중의 그림자처럼 사라져. 그들이 가져가는 건 죽은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 뿐이야.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찾으러 와서 발견하는 거라곤 엉뚱한 사람 소유에 잠겨진 집뿐이야. 내가 말했다. 그러자 마룻바닥이 삐걱이는 소리가 났다. 이번엔 조금 소리가 커서 우리 둘 다 그걸 듣고 말았다. 소리는 침실 밖의 복도에서 들리고 있었다. 조지의 머리가 문을 향해 획 하고 돌아갔다. 그의 눈이 창백한 얼굴 가운데 크게 떠졌다. 방금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집이 좀 낡아서. 겁낼 거 없어, 조지. 난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내 눈은 그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얼마나 잘 어울릴지 생각했다. 침실 밖의 복도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오고 있었다. 난 내 아내 릴리를 깊이 사랑한다. 그녀는 언제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8년 전,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내 삶의 대부분에선 사랑이나 따뜻한 감정 따윈 느끼지 못했다. 난 그 이후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랑을 찾았고 5년 전 우린 결혼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나도 릴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녀가 하늘이 붉다 하면 하늘은 붉은 것이다. 만약 붉은색이 아니라면 난 하늘을 붉게 칠할 것이다. 우린 3년 전 3월 28일에 예쁜 딸을 얻었다. 아이의 이름은 릴리의 할머니 이름을 따서 도로시로 지었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다. 어느 날 아침, 내 사랑 릴리는 일어나 말했다.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더 이상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 날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진 않지만 내가 진정 믿는 사람은 당신뿐이니 이야기를 들어줘. 처음에 난 그녀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내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그 눈은 이게 바보 같은 장난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당연하지 자기.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난 환상이 보여. 그리고 미래를 예지할 수 있어. 그녀가 말했다. 한 단어를 말할 때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잠깐, 그러니까 초능력자처럼? 내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 난 항상 이걸 비밀로 해왔어. 하지만 내 생각에 임신을 한 뒤로 초능력을 얻은 것 같아.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걸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아는 당신은 이성과 사실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고 또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무신론자잖아. 우리 둘 모두 그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믿게 된 거야? 지금 당장 내가 하는 말이 믿기지 않겠지. 나도 처음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믿어. 내가 만약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 대해 환상을 본다면 그건 현실이 돼. 언제나 이루어져. 난 이걸 나 혼자만의 비밀로 숨겨왔어. 하지만 내가 오늘 본 건 당신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당신의 어머니 내일 돌아가실 거야.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 집에 가봐. 아무것도 묻지 말아줘. 우리 엄마는 다른 도시에서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계신다. 난 4시간 동안 운전을 했다. 정말 릴리가 틀렸다고 믿고 싶었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모르겠다. 하지만 난 내 아내가 초능력자라는 걸 믿게 되었다. 엄마가 살고 있는 집까지 1시간 정도를 남겨놨을 때 난 이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엄마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다는 전화였다. 릴리가 옳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다음 몇 주 동안 릴리는 작은 일들에 대해 환상을 보았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주말에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올 건지, 내가 몰래 사놓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맞았다. 우린 이런 초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천천히 배워나갔다. 환상이 누군가 해고되거나 죽는 것 같은 끔찍한 일이 아니면 그런 대로 견딜만 했다. 난 살면서 이런 일들을 믿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환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다면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난 아내에게 조금 더 일찍 나에게 그 능력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그녀도 자기가 초능력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임신을 하고 나서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난 여전히 릴리를 사랑했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그건 절대 불변할 사실이다. 그녀가 하늘이 붉다고 한다면 하늘은 붉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늘을 붉게 칠할 것이다. 잠시 동안 모든 일들이 평화롭게 흘러갔다.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난 릴리와 우리 작고 예쁜 딸을 사랑했다. 릴리와 도로시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쏟았다. 둘은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매일 내 가슴을 가득 채워주었다.
우린 행복했고 예쁜 아이를 키우며 사랑을 키워갔다. 아내의 초능력은 조그만 보너스처럼 여겼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었다. 우리의 이야기도 불행하게 예외는 아니었다. 작년에 도로시가 치료할 수 없는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릴리는 망가졌다. 나 역시 그랬다. 우리 둘 모두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시기였다. 난 릴리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하지만 나 역시 아내가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걸 알 때 조용한 방에서 혼자 슬픔에 잠겼었다. 난 이 일을 이겨낼 수 없었고 릴리 역시 그러리라는 걸 알았다. 매일 밤 릴리는 울며 나에게 매달렸다. 아침에 일어나 울음을 터뜨렸다. 보통 난 아내를 위로했지만 가끔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끼는 날에는 우린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우리의 완벽했던 삶은 끝났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릴리는 많이 먹지도 않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그만두었다. 난 그녀가 슬픔에 빠져 있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릴리의 마음속 어딘가가 망가져 버렸고 그녀는 내가 지금까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울기만 했다. 그녀는 도로시의 요람을 볼 때마다 매번 울음을 터뜨렸다. 난 그녀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여전히 난 그 무엇보다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가 그토록 비참한 모습이 되어가는 건 나에게 우리 모두가 누릴 거라 생각했던 축복 가득한 삶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딸의 죽음과 함께 미래를 보는 그녀의 능력도 사라진 듯했다. 아내는 벽이나 천장을 보며 환상을 보려 했지만 그녀가 환상을 볼 때마다 나에게 말했고 그 환상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초능력은 사라졌다. 그리고 아내는 영혼 없는 우울한 사람이 되어갔다. 분명 환상과 도로시는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것 같다. 도로시가 태어나며 환상을 보게 되었고 도로시가 세상을 떠나자 환상도 사라져버렸다. 아내도 이걸 알고 있을 테지만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몇 주 뒤 그녀는 나에게 우리 이웃집의 개가 죽는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다. 도로시가 죽은 다음에 본 다른 모든 환상들처럼 난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날 정말 오랜만에 난 그녀가 웃고 있는 걸 보았다. 이웃집 개, 그 개가 죽었어. 내 초능력이 돌아왔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녀가 말했다. 아니, 릴리. 난 어벙벙하게 상황을 이해하려 하면서 말했다. 다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녀는 말하며 날 껴안았다. 난 그런 아내를 꽉 안아주었다. 도로시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우는 걸 그만두었다. 반대로 행복해했다.
날 믿지? 그녀가 물었다. 그럼. 난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그녀도 크게 눈을 떼며 나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난 내 아내에게 여전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쨌거나 난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딸을 잃고 그 충격에서 회복하는 건 절대 좋은 경험이 아니었지만 난 그녀가 미치지 않기를 바랬다. 다음 며칠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릴리는 그나마 덜 슬퍼했고 초능력을 되찾은 것이 그녀의 삶에 조그마한 빛을 되돌려 놓은 듯했다. 그녀는 그녀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오빠가 일주일 안에 죽을 것이라는 환상을 보았다. 그녀의 오빠는 난봉꾼 양아치였고 그가 죽기를 바라는 건 확실해 보였다. 그냥 오빠를 죽이고 싶어서 환상을 본 거 아니야? 난 그녀가 내 농담에 웃을 걸 예상했다. 아니, 오빤 죽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오빠는 진짜 죽었다. 경찰은 아직도 살인범을 찾고 있다. 누군가 그의 목을 찔렀고 차 안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경찰이 조사를 하러 우리 집에 왔을 때 릴리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할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경찰이 보고 있지 않을 때 릴리는 귀 밑까지 찢어지는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오빠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조차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경찰은 떠났지만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난 그저 그들이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기를 신께 빌 뿐이었다. 난 릴리가 갈수록 행복해진다고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지난주에 릴리는 허드슨 씨 혹은 더러운 입 빌리라고 불리는 이웃 사람이 죽을 거라고 말했다. 당연하게도 그는 다음날 척추에 칼이 꽂힌 상태로 죽었다. 난 그녀가 그걸 알게 되었을 때 다시 행복해하는 걸 보았다. 난 내 사랑이 누군가의 죽음을 들었을 때 행복해한다는 걸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제 아내는 마치 그녀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만이 그녀에게 중요한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된다는 것들이 그녀를 심란하게 하진 않는 것 같았다. 마치 그녀는 나에게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말한 직후 그들이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아내의 예지는 대부분 누군가의 죽음이며 그것들이 살인에 의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그녀가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우연도 참으로 이상했다. 오히려 그녀가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만 같다. 그녀다. 그녀가 그녀의 환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던 것이다. 도로시의 죽음 이후 그녀는 미쳐버린 것이다. 하지만 난 언제나 그녀를 사랑한다. 난 릴리가 무엇이든 그녀가 살인자가 아니며 살인을 할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난 그녀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그녀는 살인범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인범이기 때문이다. 걔한테 독약을 먹이고 어두운 밤에 사람 2명을 죽이는 건 상당히 쉬웠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난 또 사람을 죽일 것이다. 난 그녀의 환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다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미소가 깃드는 걸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말했듯 난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만약 그녀가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죽을 것이다. 내가 확실히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다. 그녀가 하늘이 붉다고 한다면 그건 붉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붉게 칠하겠다. 당신의 피로 말이다. 앱 이름은 사냥클럽 친구들을 사냥하세요야. 먼저 말할게. 이거 다운받지 마. 이건 농담이 아니야. 절대로. 이 거지 같은 앱을 들여다보거나 다운받지 마. 난 경고했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미리 경고해줬더라면. 때는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난 연휴간 고향에 갈 준비를 하며 짐을 싸고 있었어. 그때 내 룸메가 들어왔지. 기숙사는 다음날 아침부터 비워질 예정이었고, 난 그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2주 동안 집에 가는데 놓고 가는 물건이 없나 확인하고 있었어. 그때 그가 자기 핸드폰을 내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 계속해서 나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개쩌는 게임이 있다고 했지. 내가 뭐라 하겠어. 난 그저 그러냐라고 대답하며 계속 짐을 쌌지. 그런데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가 날 위해 내 핸드폰에 그 게임을 이미 다운받아 놓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건 사냥클럽, 친구들을 사냥하세요 라고 쓰여 있었고, 십자선이 사람 형체를 겨누고 있는 그림이 있었어. 처음엔 되게 멍청해 보이는 앱 같았어. 하지만 난 부모님 집에서 뒹굴거리는 게 벌써 지루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난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한번 해보기로 했지. 게임 방식은 이래.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튜토리얼을 하면서 게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거야. 사냥클럽에는 3가지 유형의 플레이어가 있어. 사슴, 곰, 사냥꾼. 모두들 처음엔 레벨 1 사슴으로 시작해. 넌 사냥당하는 것을 잘 피해 다녀서 레벨 10 사슴까지 진급할 수 있어. 튜토리얼은 진급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사슴은 사냥당해 죽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곰은 사냥꾼에게 사냥당하는 것을 피하면서 사슴을 사냥해야 합니다. 사냥꾼은 사슴과 곰, 다른 사냥꾼을 사냥합니다. 곰이 되기 위해 레벨 10 사슴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오래 살아남음으로써 레벨을 올릴 수 있고, 레벨을 올리면
곰과 사냥꾼이 당신을 사냥하기 위해 더욱 가까이 와야 합니다. 사냥꾼이 되기 위해 레벨 10 곰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사슴을 죽이고 살아남음으로써 레벨을 올릴 수 있고, 레벨을 올리면 사냥꾼들이 당신을 사냥하기 위해 여러 번 당신을 사냥해야 합니다. 사냥꾼으로서 당신의 목표는 궁극의 보상을 받는 당신의 여정 동안 다른 모두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곰이나 사냥꾼으로 사냥을 시작하기 위해 사냥 지도를 열고 사냥감을 찾으세요. 그리고 실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당신이 충분히 가까이 다가갔다면 사냥 완료 버튼이 나오고 당신은 사냥감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은 플레이어는 8시간 뒤 부활하지만 페널티로 레벨 하나를 잃게 됩니다. 게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같은 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거야. 네가 사슴이라면 곰이나 사냥꾼이 가까이 올 때 경고를 받을 수 있어. 이건 도망칠 기회가 되거나 혹은 네가 높은 레벨의 사슴이라 그들이 너에게 정말 가까이 와야 죽일 수 있다면 그냥 그들이 포기할 때까지 어디 숨어 있을 수 있어. 네가 곰이라면 당신은 모든 사슴 플레이어가 나와 있는 지도를 볼 수 있고 사냥꾼이 다가오면 경고를 받을 수 있어. 네가 사냥꾼이라면 넌 사슴과 곰이 나오는 지도를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냥꾼들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아. 사냥꾼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냥할 수 있지만 지도나 경고 시스템의 도움 없이 사냥해야 해. 이 모든 건 아주 재밌어 보였어. 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게임하면서 살고 죽고 하는데 난 처음 들어봤다는 게 이상했지. 하지만 내가 지역 야생 메뉴를 들어갔을 때 내 고향에만 20명 넘게 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보았어. 그중 하나는 심지어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오랜 친구였어. 그래서 다음 며칠 동안 난 게임을 했어. 처음엔 느렸지만 재밌었지. 난 식료품점에서 거의 잡힐 뻔했어. 그리고 그들은 내가 운전을 해 도망치는 동안 따라왔어. 내가 따돌렸는지 그들이 포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틀 후에 난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사냥당했어. 난 아직 음식이 나오지 않아서 줄을 벗어나 화장실에 숨었어. 몇 분 채 가기도 전에 귀엽게 생긴 고등학교 교복 차림의 여자아이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불쑥 얼굴을 내밀더니 자기 핸드폰을 터치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더라고. 핸드폰 진동이 울려 내려다보니 사슴 그림 위에 X 표시가 그려진 화면이 뜨더라. 8시간 뒤 난 다시 부활했어. 난 그때 레벨 8 사슴이었고 크리스마스엔 곰으로 승급했어. 이때부터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난 다음날 위스콘신주의 수도인 메디슨에 갔고 내가 예상한 대로 거기엔 10마리의 사슴이 있었지. 난 하루 종일 그들을 추적하면서 보냈어. 그리고 그건 대학살이었어. 가장 좋았던 건 커피숍에서의 남자였어. 그는 거의 60살쯤 되었을 거야. 내가 그를 잡았을 때 그의 얼굴은
약간 벌개져 있었지. 난 보통 안녕이나 잡았다 같은 말을 해주지만 그 얘기는 아니었어. 난 그가 커피를 나에게 집어던지는 걸 보고 도망쳤지. 새해 전날에 난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내 룸메이트 톰이 죽었다는 거야. 그들은 어떤 자세한 이야기도 해줄 수 없지만 다음 주에 내가 기숙사로 돌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 난 멍하게 그들에게 고맙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어. 톰은 내 절친이나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좋은 친구였어. 그가 그냥 죽었다는 건 비현실적으로 들렸지. 난 그날 오후에 집에 돌아가 그 일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어. 하지만 다음 며칠 동안 난 사냥클럽을 켜지 않았어. 내가 다시 로그인했을 때 난 내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아 레벨 10이 되었고 사냥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이건 사슴에서 곰으로 승급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었지. 특별히 정말 사냥꾼이 되고 싶냐는 팝업도 화면에 떴어. 눈알을 굴리면서 난 얘를 클릭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 다음 날 엄마가 나에게 나쁜 소식을 알려줬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잭슨 린더가 어젯밤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거야. 엄마가 들은 바로는 경찰들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엄마는 내 표정을 보고 나에게 다가와 꼭 껴안아주면서 날 위로해 주려고 했어. 엄마는 잭슨의 죽음이 날 슬프게 했다고 생각했나 봐. 실제로 난 슬펐지만 그 이유 하나 때문이 아니었어. 그는 사냥클럽을 한다고 내가 알고 있었던 두 번째 사람이었거든. 난 침대로 돌아가 지역 야생 항목을 열었어. 친구 목록을 처음 봤을 때 잭슨 옆에는 작은 곰 아이콘이 있었지. 며칠 전에 그건 사냥꾼을 뜻하는 십자선 모양으로 바뀌었어. 이제 그의 이름 옆엔 묘비 그림이 있을 뿐이야. 그걸 본 직후에 난 핸드폰에서 그 앱을 지웠어. 난 인터넷에서 이 앱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찾으려 했지.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악평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무런 게시글이 없었어. 그런데 새벽 1시쯤에 난 잘 알려지지 않은 변두리 사이트에 한 스레드를 찾았어. 그 포스트는 1시간도 채 되기 전에 그 게임을 아냐고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이었어. 그들이 말하길 사냥꾼으로 승급한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마치 누군가 그들에게 엿을 먹이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을 정말 겁에 질리게 만든 건 그들의 형의 친구 중 한 명이 게임을 시작한 이후로 사라진 상태라는 거야. 내가 글을 다 읽기도 전에 웹사이트가 다운되었어. 난 5분 동안 새로 고침을 눌렀고 그 사이트는 다시 되돌아왔지만 그 포스트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진 상태였어. 난 지난주에 학교로 도착했어. 룸메이트의 빈 침대를 볼 때마다 톰이 생각난다는 것만 빼면 모든 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 물론
난 여전히 앱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걸 지워버리면 해결되는 것 같았지. 이틀 전, 내가 공격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난 그렇게 생각했었어. 난 화학 실험실에서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나가는 중이었어. 누군가 날 주차장에서 덮쳤지.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난 그들을 거칠게 밀치면서 차에 탈 수 있었어. 난 그가 다시 나에게 올까봐 겁에 질려서 후진을 한 다음 그곳에서 빠져나왔어. 경찰은 완전히 정당방위라고 했어. 감시 카메라가 그가 날 공격하는 장면을 찍었지. 그런데 그는 내 차 바로 뒤에서 일어나려고 비틀거리려 했고 내 차가 후진하면서 그를 쳐버리고 말았지. 내가 핸드폰을 내려다봤을 때 난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 게임이 핸드폰에 다시 깔려 있었고 알림 하나가 와 있었어.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 난 그걸 열어보았어. 첫 번째 사냥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어둠의 길을 해금하셨습니다. 당신은 사슴과 곰을 상대로 게임을 평범하게 이어나갈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냥꾼을 사냥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은 현실이고 진행하는 방법은 죽이는 것 뿐입니다. 당신의 사냥은 일주일간의 면역을 부여합니다. 다음 한 주 동안 당신을 사냥한 사냥꾼은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 끝나면 당신은 다른 사냥을 한 번 하거나 다른 사람 5명을 이 게임으로 데려올 수 있는 2주의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사냥 한 번이나 5번의 초대는 당신에게 일주일간의 면역을 부여합니다. 어둠의 길을 걷는 당신에게 특전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냥꾼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새로운 항목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명심하세요. 이 게임은 농담이나 몰카 따위가 아닙니다. 당신이 경찰에 연락한다면 증거인 앱은 지워질 것이며 당신은 사냥 목록에 올라가게 됩니다. 2주 동안 당신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시에도 당신은 사냥 목록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냥 목록에 올라갔다는 건 다른 사냥꾼들이 당신의 위치를 언제나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고객 서비스 팀이 당신을 처리하기 위해 방문할 겁니다. 경고합니다. 당신의 위치나 행동은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 한번 전원을 끄거나 핸드폰을 버리는 행위를 해보세요. 하지만 그건 그저 당신이 사냥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걸 떠나 게임을 즐겨보세요. 당신은 이제 막 어둠의 길을 시작했을 뿐이랍니다. 당신이 이 길에서 오래 버티는 만큼 당신에게 돌아갈 보상이 커진답니다. 당신의 생명을 포함해서요. 그럼 즐거운 사냥 되세요. 난 멍하게 사냥 클럽이라고 이름 붙여진 항목을 탭했고 거의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위스콘신 주에 흩어져 있는 걸 봤어. 이름을 탭하면
그 사람의 사진과 주소,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그들의 게임 능력치, 그들이 지금 면역 상태인지 아닌지도 볼 수 있었어. 나 역시 목록에 올라와 있더라. 일주일간의 면역이 거의 끝나가는데 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난 내가 할 수 있을 때 경고를 하고 싶었어. 이 앱에 접근하지 마. 이 앱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찾을 생각도 하지 마. 광고 이메일도 열어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만지게 하지 마. 난 내가 경험한 대로 경험한 곳에 이 포스트가 남아있길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 경고를 무시할 거라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꼭 보고 싶거나 이게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내가 추천해서 게임을 다운받았다고 말해줘. 교도관으로 살다 보면 사회의 가장 추악한 면까지 보게 된다. 난 교도소에서 일한 지 벌써 13년이 되었다. 내가 관리하는 놈들은 일반 대중에게서 멀리 떨어져 갇힌 최악 중에 최악인 놈들로 아마 다시는 햇살을 보지 못할 것이다. 1년 전 나는 독방 D동으로 옮겨왔다. D동은 사형수 수감 건물로도 유명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대중으로부터 고립된 모든 죄수에게는 식별표라는 게 있었다. 식별표는 얇고 빨간 팔찌였는데 이건 아무리 애를 써도 뜯을 수 없었다. 이들은 의심할 여지도 없을 정도로 나쁜 놈들이었다. 만약 이 팔찌를 찬 사람을 본다면 그들은 단순히 재미를 목적으로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사이코 범죄자들이라는 걸 알아두어야 한다. 정말이지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한 시간이었다. 11시 3분 죄수 하나가 독방 C동에서 경비 교도관의 목을 꺾었다. 11시 5분 이 죄수는 카드키를 소지하고 있다. 11시 11분 모든 독방에 들어오는 전기가 차단됐다. 11시 13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문이 개방됐다. 11시 16분 풀려난 수많은 죄수가 교도관들을 제압했다. 11시 19분 독방 D동의 죄수들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11시 20분 바지에 지리고 말았다. 11시 23분 한 녀석이 교도관 하나의 배를 따 내장을 도로 먹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11시 24분 도망치던 동료 교도관과 마주쳐 같이 붙어 다니기로 했다. 11시 26분 톰과 나는 빈 방을 발견했고 죄수들이 교도관들을 공격하는 동안 바리케이트를 쌓아 잠시 몸을 피하기로 했다. 11시 31분 한 죄수가 우리가 숨은 감옥 창살에 대고 교도관의 머리를 후려 갈기는 것을 보았다.
교도관의 머리가 두 조각 나면서 뇌수와 피가 우리 방향으로 튀었다. 11시 37분. 소름 끼치는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11시 41분. 복도를 몰래 훔쳐보니 죄수 하나가 교도관의 목을 물어뜯고 있었다. 피가 사방으로 미친 듯이 튀었다. 11시 45분. 교도관 대부분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1시 49분. 톰과 나는 웅크리고 모여 겁에 질려 흐느꼈다. 아직은 들키지 않았다. 11시 51분. 쥐죽은 듯한 침묵. 11시 52분. 톰과 나 둘만이 교도관 중 유일한 생존자인 것 같다. 11시 56분. 톰에게 빨리 이 진창에서 빠져나가 가족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내 첫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11시 59분. 톰의 손목에 빨간 팔찌가 보였다. 난 어플리케이션이나 게임, 동영상 같은 걸 P2P에서 자주 다운받는다. 월페이퍼를 바꾸려고 검색을 하던 중 칼의 재료라는 파일을 찾아냈다. 1기가가 넘는 파일이었지만 흥미가 생긴 나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 됐기 때문에 일단 식사를 한 뒤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다. 식사를 마쳤을 무렵 다운로드가 끝났다. 나는 바이러스 체크를 한 다음 파일을 풀었다. 내용물은 텍스트 파일 하나와 100여 장에 달하는 고화질 사진. 비트맵 형식이었기에 이렇게 큰 용량이 된 듯했다. 사진을 번호대로 보기 시작했다. 낚시용 엽기 사진이란 느낌도 들었지만 사진은 민가에서 촬영된 듯한 느낌으로 칼의 재료들이 여러 장 찍혀 있었다. 고구마, 당근, 돼지고기, 양파.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30장 이상 봤을 때였다. 한 사진이 내 손을 멈추게 했다. 그 사진은 캠핑 때 흔히 쓰이는 아이스박스가 찍혀 있었다. 어째서 아이스박스가? 나는 그제서야 텍스트 파일이 첨부된 걸 기억하고 텍스트 파일을 열었다. 텍스트 파일을 읽고서야 사진을 찍은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파일에는 칼의 재료로 지정된 장소에 묻어두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수고스러운 장난질에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아직도 이런 장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동받았다. 다행히도 칼의 재료를 묻어둔 장소는 우리 집에서 자전거로 1시간 정도 거리 있었다. 사진은 아이스박스에 재료들을 넣고 묻으러가는 일련의 과정이 나열되고 있었다. 집에서 자동차로, 그리고 텍스트 파일에 언급된 교회의 산속으로. 그 부근은 예전에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근처 풍경을 찍은 사진만으로도 대충 위치를 짐작할 수 있었다. 사진은 아이스박스를 땅에 묻는 장면으로 끝났다. 사진에 남겨진
촬영 일자를 보니 3일 전에 찍은 것이었다. 사진 중에는 아이스박스에 보냉제도 같이 넣는 장면도 있었다. 아직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녁 식사로 카레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담배랑 잔돈만 들고 그 장소에 가보기로 했다.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고 그 장소에 갔다. 강물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오니 매우 상쾌한 느낌이 들었다. 묻으러가는 과정만 사진으로 50장이 넘었다. 상당히 세세하게 촬영된 데다 그 장소를 미리 알고 있었기에 나는 재료가 묻힌 장소를 단번에 찾아낼 수 있었다. 최근에 누가 한번 땅을 판 흔적이 남아있었다. 웃으면서 이제 어쩌지 하고 잠시 고민한 뒤 담배 한 대 피우고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양손으로 땅을 파내려 가다 보니 금세 아이스박스를 발견했다.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이런 장난을 하는 메리트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아이스박스에 달린 끈을 잡고 단번에 들어 올렸다.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니 사진처럼 카레 재료가 들어있었다. 이걸로 오늘 저녁 식사는 카레네. 진짜 카레를 먹을 수 있다 생각하니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견딜 수 없었다. 아이스박스를 어깨에 걸쳐 매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나는 아이스박스를 열고 내용물을 다시 확인했다. 촬영된 재료들이 전부 들어가 있었다. 그걸 전부 꺼내고 나니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권총이었다. 아래쪽에는 봉투가 하나 있었다. 이상하게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이스박스를 원래 있던 장소에 가져다 놔야 될까? 대체 어쩌면 좋을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봉투를 열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치밀어 올랐다.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다. 안에는 사진이 몇 장 들어있었다. 전부 시체가 찍혀 있었다. 오른쪽 눈 근처에 구멍이 뚫린 남성의 시체였다. 아마 여기 있는 권총으로 죽은 듯 했다. 5분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던 중 우리 집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패닉 상태가 된 나는 부엌에 놔둔 짐들을 모두 아이스박스에 밀어넣고 서둘러 현관문에 와서 도어 스코프로 바깥을 확인했다. 허나 문 바깥에는 아무도 안 보였다. 잠시 뒤 문을 조금 열어보니 정사각형 골판지 상자가 놓여있는 게 보였다. 그 안에는 방금 전에 봤던 사진 속 시체가 산산조각 난 채 들어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아이스박스 속에 들어있던 돼지고기의 출처를.